처음에 관세 매길 때만 해도 트럼프 일기 때도 물가의 변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안심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나타납니다. 월마트의 생필품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네. 그걸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가면서 중저소득계층들이 이제 못 살겠어. 전 국민적인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 바로 날아가죠. 중국으로 날아가서 무역협정합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현재의 정책을 계속 지속하면 분명히 2년 후부터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 2년 동안은 오히려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고 여론에 따라서 변화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답정너의 방식으로 인플레는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번 트럼프 시대에 맞춰 또 박사님이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도 출간하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또 트럼프 시대 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인터뷰를 지금 준비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일단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기회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브다. 트럼프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많은 언어들이나 행보들은 되게 거칠지만 뭐 책에서도 제가 써놨습니다. 사실 트럼프 패닉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겉으로 표출되는 부분일 뿐이고 트럼프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체계적이다. 네. 그동안에 일기 때 나타났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의 의미들하고 그다음에 국가이익센터에서 발표한 거, 백악관에서 발표한 거, 이 내용들이 일관적으로 통일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캠페인에서 이제 강론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목적적이고 합리적. 그 한 목적은 어디냐? 미국인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을 그렇죠. 위한. 연설 때도 그 얘기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총론이 있고, 그럼 총론은 뭐냐면은 이거를 잠깐 연결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닉슨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과거에 공화당 의원 시절에도 사실 트럼프가 직접 발언한 거를 보시면 집무실에다가 닉슨 대통령의 편지를 걸어놓고 그때 당시에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당신도 해낼 수 있다. 근데 닉슨의 방식이 뭐냐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1900년 후반대에 발표했던 정책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세, 그리고 알아서 국방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핵 위협을 받기 전까지는 이젠 더 이상 국가가 실리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돈을 쓰지 않을 겁니다.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다 겪어보니까 우리한테만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지금은 당연하지만 자율변동 환율제잖아요. 그게 이제 스미소니언 체제라는 건데 그런 체제가 정착되게 만든 게 닉슨 대통령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자신만의 로직을 또 개발하고 있다. 모든 행적들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즉흥적이지만 이미 작성된 문건과 안보 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을 벤치마킹 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묻힌다는 건데 우선 어제 취임식에서 연설에서 주요한 내용 좀 어떤 게 있었고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앞으로 그러면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그 정책과 그 다음에 행정명령을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명령 보신 것처럼 반이민자 정책이 발표가 됐죠. 반이민자 정책은 이제 범죄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지위가 없는 이민자들한테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을 뺏겠다. 이거는 이제 바로 뭘 기반으로 하냐면 행정명령, 바로 국가 비상 경제 사태를 선언을 하고 이민자와 그 다음에 국경을 갖다 보호하겠다. 여기서 이제 국경에 대한 범위는 멕시코 일단 장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일기 때는 완성을 못했거든요. 완전히 장벽을 미국과 멕시코의 장벽을 완전히 막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예산 문제로 3마일 정도 더 건설하고 다 못 막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번엔 끝내겠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시민권을 주는 14개 정도의 조항을 가지고서 시민권 법안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철회를 하고 새로 세팅을 하겠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사형제도 복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기징역의 형태로 미국은 지금 구형이 되어 왔지만 살인자나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테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뒤면 혹은 몇 주 뒤면 아마 웹백 작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행정명령이 됐으면. 이 웹백 작전이 뭐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우리 멕시코인들이 지금 추정되는 숫자가 830만 명 정도가 불법 이민자로 들어와 있다라고 해요. 네네,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1900년대에도 미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벽을 막아놨는데
국경 이제 우리 장벽에 있는 경비원들 있잖아요. 수비대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가서 뇌물을 먹이면서 미국의 농업가들이 이 멕시코인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싸고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계속 유입이 됐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멕시코한테도 안 좋고 그리고 미국한테도 안 좋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젠하워 이제 대통령 시절에 뭘 하냐면 웹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비하하는 의미도 들어가고 이제 불법 이민자를 되돌린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헬리콥터,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군인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일시에 일망타진이라고 하잖아요. 한꺼번에 멕시코인들을 갖다가 검열을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버스에 태우고 군 수송기에 태우고 해가지고 일시에 다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해서 그런 작전이 펼쳐졌고 이번에도 조만간에 그 정책이 바로 그대로 실시가 되고 그런 장면들을 아마 언론에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뉴스를 보실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은 정책으로 넘어가면은 이 정책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미국 우선 인플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백악관 취임 직후에 이제 정책으로 나오는 거는 인플레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추할 수 있는, 즉 셰일 오일이나 가스를 시추할 수 있는 토지를 그전에는 바이든 정부 때는 20%, 30%, 요 정도로만 임대를 해주고 채굴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무한하게 풀겠다. 충분히 캘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파리규 조약 협약 탈퇴는 일기 때도 당선되자마자 했거든요.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수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략 비축을 미국 내에 충분히 쌓고 비축유 이외에 남는 에너지들은 전통에너지, 셰일오일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수출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석탄, 아직 이 발언 구체적인 강론 발언은 안 나왔는데 이거는 바로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석탄,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이것을 금지했던 바이든의 법안 자체를 그거를 완전히 철폐해버리는.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로 원래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세제도 못 쓰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순간인 것이죠.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결국 이제 이민자 추방, 저도 연설을 봤는데, 근데 이민자 추방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로직은 딱 있습니다. 명확하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와 이제 이익센터의 보고서를 총론해 보면 미국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국가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주의 국가는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수정주의 국가들이 남중국해와 태평양에서 계속 무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군사, 특히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잠수함 있잖아요. 잠수함에서 핵과 관련되는 활동들을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국가의 안위와 안보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안보적인 부분을 충분히 강조를 하면서 안보가 핵심이다라는 내용을 할애해서,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웰페어와 시큐리티, 안정과 웰페어, 그러니까 부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다른 국가들에게 침범받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으면서 소득 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엔 웰페어뿐만 아니라 시큐리티는 사실 뭐냐면은 미국 실업급여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관세와 반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의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국가 안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이제 저도 이제 경제학적 분석을 느끼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숙명적인 과제다라는 것이죠. 지금 관세 얘기 주셔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린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관세는 이제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게 일기 때 비상경제 권한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법이 있고 관세법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미국과 중국이 항구적, 영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게 1900년대 후반에 맺어졌거든요. 중국은 공장 역할을 해. 미국은 살게. 미국은 금융국가를 하면서 소비를 할게. 그러면서 맺어진 게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예요. 일기 때도 안 깨졌습니다. 근데 이번 2기 때는 그거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철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무역 관계가 아닌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스무트홀리법이라고 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적대적인 현상을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0%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60% 매일까 불안해 하시잖아요. 100%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보셨잖아요. 모든 정책은
안보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사과 이렇게 지렛대 3개를 놓고 보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나머지를 경제와 그 다음에 외교와 관련되는 정책들을 다 이렇게 지렛대로 저울질을 합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서. 안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이거는 방위비 협상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기여를 충분히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관세 혹은 보조금과 관련돼서 미국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관세 매기게 되면은 폭발하면서 이제 경제는 바로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관세는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제 관세를 예를 들어서 피터슨 연구소에서 이제 추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지금 미국이 일반 관세 10% 그다음에 중국 60% 관세를 갖다가 매기면 4년 동안 벌어들일 관세 수입이 2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연간 예산을 한 7조 달러 정도 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관세 수입이 2년 동안에 2조 달러라는 건 연간 5천억을 번다는 거잖아요. 5천억 달러를. 그러면 당장 관세를 매겨도 시차를 두고 인플레가 반영이 되고 관세가 매겨진다고 해서 물론 인플레가 서서히 올라가긴 하겠지만 7조 달러, 연간 7조 달러에 이제 관세 수입 5천억 달러를 생각해 보면 대략 7%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 물가가 최소한 6%, 7%만 안 가면 지금 재정과 관세 수익 가지고 돈을 메꿔도 민간과 가게가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안 올 것이다. 초기 2년 동안은 오히려 호황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 거 사는 거하고 미국이 중국 사는 거 규모를 보시면요. 중국이 사는 규모는 미국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거의 다 농산물 쪽이에요. 그럼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관세를 60%, 100%까지 매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더 사주면 돼요. 2배 증액을 해도 그래도 미국보다는 덜 삽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충분히 중국 입장에서 경제적인 추락을 의미할 정도의 그렇게 손실을 받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관세 60%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그렇지는 않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거랑 실질은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인플레이션 상황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 미국이 다시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험상궂은 구준 이제 건달 같은 이제 아저씨가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건달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이 알고 보면은 모든 행동들과 마음 자체가 다 못되고 나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CPI가 2.7, 2.8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40% 비중의 메디케어나 보건복지 쪽하고 그 다음에 렌트비 쪽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오를 수는 없어요. 지금 이미 절대 가격은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와 다르게 달러는 적정한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사오는 그리고 상품에 수입되는 가격들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 수입, 그 다음에 서비스 쪽 완만한 하향세, 그 다음에 서비스 수입 쪽은 오히려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전년비 했을 때.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가격까지 떨어지면 2.78이 아니라 2% 초반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 쓰게 했던 전통 에너지까지 다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채굴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럼 에너지 가격이 다운그레이드는 아마 순식간에 나타날 거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지정학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 트럼프 때에서 사실은 트럼프 1기에서 바이든 정부로 가면서 제일 전 세계적으로 달라진 게 뭘까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중동에 대해서 그 전에 트럼프는 뭘 했죠? 대리인, 그 다음에 고립주의 정책. 그래서 뭘 했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편을 먹게 하고, 여기에서 또 다른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힘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사우디가 큰 힘을 갖게 하고 인센티브로는 군사적인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충분한 연대력을 가지고서 미국이 요구하는 증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때는 어땠죠? 완전히 따로 놀았죠. 오히려 중국 쪽에 붙었잖아요.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을 고립주의로 만들고 동시에 시리아라든지 이란의 대리인 세력들, 뭐 우리 다 아시는 하마스라든지 시리아 민병대, 뭐 예멘 후티군, 뭐 이런 이란의 대리인 세력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바이든 때 다 자라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지정학을 다시 한번 고립주의와, 이거는 뒤에서 이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책으로서 통제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중동발 원유에 대한 가격 통제 가능성까지 다시 열리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명확하게 갖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물가까지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는 오히려 완화로 가는 것이지. 근데 관세 매기고 이민자들이 계속 추방되면 임금발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관세 때문에 결국에 물가도 다시 올라간다면서요. 그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관세 매길 때만 해도 트럼프 일기 때도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물가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심했거든요. 근데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계, 하다못해 굴삭기도 마찬가지고 기계 품목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도 마찬가지고 얼마트의 생필품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그걸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가면서 정부에서 돈을 주는 만큼, 돈을 푸는 만큼을 충분히 커버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년 정도 지나니까 규모의 체증 때문에 못 사게 되고 중저소득 계층들이 이제 못 살겠어,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전 국민적인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폭스, 그 다음에 CNN, CNBC 여론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2019년부터 50%의 부정 여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 바로 날아가죠. 중국으로 날아가서 무역협정합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은 만약에 이 현재의 정책을, 관세 정책, 반이민 정책을 계속 지속하면 분명히 2년 후부터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 2년 동안은 오히려 인플레가 완화될 것이고 2년 이후에 그러면은 인플레가 가속화되니까 어쨌든 인플레네? 그런데 일기때를 보면 여론에 따라서 변화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답정너의 방식으로 인플레는 가속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쪽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약하라는 코멘트가 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고, 그럼 연준의 통화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금리 인하 하는 건가요? 몇 번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올해 3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와 파월은 결국에 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방향성은 금리 인하의 기조에 둘 다 부합합니다. 파월의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금리를 높게 해놔야지만, 천천히 내려야지만 인플레가 떨어집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인플레가 안 꺼지잖아요. 뭐가 맞는 걸까요? 지금은 후자입니다. 예전에는 뭐냐면은 금리로 유동성을 조절해서 유동성을 축소시켜서 그거 가지고서 물가가 떨어지게 만들고 수요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늘어나는 M2와 전체적인 MMF 규모만 보더라도 미국 내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합니다. GDP를 능가를 해요. 유동성만 해도. 그런데 GDP 29조 달러를 능가하는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금리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이 유동성, 돈을 빌리고 쓰는 데에 잣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기준금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렌트비의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주택 렌트비의 월 임대료 기대 수익률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시장금리이고 그 다음에 바로 기준금리예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월 임대료도 떨어지게 되죠. 그만큼 유동성은 많고 이것의 가격을 매기는 수단 자체가 이제는 기준금리가 되고 시장금리가 됐지, 예전처럼 기준금리 가지고 유동성을 조절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이 서비스업들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다 기준금리에 이제 근거해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전반적인 렌트와 모든 그 이율이 떨어지면서 인플레는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성은 동일하나 일단은 트럼프는 빨리빨리 더 많이 내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텀을 두고 미국 경제가 사실은 올해도 저는 호황을 보이고 내년도 호황을 보일 것 같거든요. 인플레는 떨어지면서 호황을 보인다. 최소 2.5% 이상, 2.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 같아요. 잠재 성장보다 높고 물가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이게 골디락스거든요. 골디락스가 언제 얘기가 한번 거론됐어? 작년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가짜라고 생각했고 지금이 진짜 골디락스다. 그래서 양자 간의 어떤 트러블은 그렇게 오히려 세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재미로 들으세요. 원래 연준은 민간 기구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기구를 통해서
금융의 모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중개해주는 역할의 민간 기구 역할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민간 기구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통일 행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행정 처리와 관련되는 의사결정의 기구를 갖다가 연방정부에 귀속을 시켜야 된다. 즉, 트럼프가 이제 그 FOMC 위원회의 이사 역할도 맡고, 그 다음에 FOMC 자체를 갖다가 연방정부에 귀속을 시키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러면 하자가 있냐? 하자 없습니다. 예전에 부채 한도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돈이 없으니까 액면으로 10조 달러, 뭐 몇십조 달러 이상의 주화를 그때가 발행을 하고 그거를 재무부한테 빌려주면 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빚을 갚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얘기도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걸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양자 간의 트러블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 얘기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부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부채, 일단 첫 번째 무역 적자는 뭘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제조업 리쇼어링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금융과 소비의 국가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제조업도 갖겠다. 이거는 사실은 쇼오프죠. 제조업 부흥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나요? 어렵죠. 다만 항상 그런 건 있어요. 네. 미국 GDP에서 제조업이 총 차지하는 생산량의 비중도 10%가 안 되고요. 네. 총 고용자 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 8%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 그동안 리쇼어링 성공했다, 그 얘기는 뭔데? 각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마다 그 관련되는 제조업 정책에 맞춰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과거 트럼프 때는 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빅테크 쪽을 겨냥해서 규제 철폐를 해주고 세금 감면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세율을 인하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취업자 수가 많이 늡니다. 그 숫자하고 우리가 제조업하면 그 빅테크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계, 화학, 섬유, 의류, 전통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총 합산해서 보면요. 원래 연간 자연 증감이 제조업에서 16만 명 정도 나타나는데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14만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빅테크에서 고용자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 선별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이든 때도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전통 제조업, 기계,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섬유, 의류 쪽에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네. 왜냐면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수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워낙에 떨어지니까. 근데 신재생 쪽에서는 고용이 확실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거죠. 즉,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특정 대통령이 하나만 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부흥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흥에는 안 맞고 키우고 싶은 산업만 키운다.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연간으로 채권을 작년도 하반기 연말 정도까지 발행한 규모가 29조 달러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9조 가까이 되는 돈들이 그 돈은 연방정부의 돈이 되고 그 정부의 돈은 어디로 쓰여지냐? 다 민간으로 들어가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 중에서 한 25조 달러가 결국엔 가계, 기업을 통한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캐피탈 게인을 통해서 25조 6조 달러 정도의 돈들이 금융으로 벌어들인 정부의 돈이 가게한테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미국인은 뭐 하나요? 쓰죠. 돈을 쓰잖아요. 돈을 쓰는데 실제로 내수에서 만들어지는 제조업 제품들, 제조업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는 빼고. 제조업은 미국 내에서만 만들어진 제조업의 총 가용 금액은 한 5조 달러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0조 달러가 남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그럼 밖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밖에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아이한테 돈을 맡겨놨는데 돈을 맡겨놓고서 자, 여기서 충분히 골라 그래서 100만 원을 줬는데 골라 한 마켓에는 사실은 과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는 뭐 하죠? 과자 3개 사고 나머지 돈 밖에 나가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줄일 수는 있죠. 상대국을 압박해서 네. 우리의 대두콩을 많이 사. 오히려 핵심적인 건 또 안 팔아요. 미국이 제일 경쟁력 있고 제일 많이 파는 게 항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방 쪽 관련되는 이제 무기인데 비싸기도 하지만 안 팔아요. 안보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제 대두라든지 콩,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그 외에 특별히 팔만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다소 통제는 될 뿐 해소는 안 될 것이다. 무역 적자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두 번째 부채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부채 한도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원래 법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부채 한도는 사실 이런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책정하겠습니다라고 의회한테 통보를 하는 제도였어요. 근데 예전에 철도 관련되는 건설을 할 때 돈이 좀 많이 쓰여질 것 같아서 부채를 많이 끌어야 되는데 의회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과거에 한번 물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재고해야 되지 않아요? 좀 너무 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의회 승인 제도로 관례가 된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아마 부채 한도는 오히려 폐지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다.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한데 트럼프가 이걸 실행할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인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통해서 부채 녹이겠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전략적 비축 자산인가.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회계상의 이론을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 국제회계기준법상으로 보면은 자산으로 인정된 케이스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무형자산을 조만간에 취득할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이용해서 수개월 내에 아니면 수분기 내에 매출을 일으킬 경우에, 투자를 해서 매출을 일으킬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을 해요. 그의 경우는 자산을 인정을 안 해요. 국가의 가버먼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차대조표상 회계상은 어떠냐?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너무 심플해지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의회의 이제 승인을 거쳐서 발권과 국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발권을 해요. 돈을 찍어내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발권을 해서 재무부가 그 돈을 페드한테 빌립니다. 페드한테 빌려서 뭘 맡기냐? 담보로 채권을 맡겨요. 그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연방정부 소속으로서 재무부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요. 그러면 연방정부의 자산은 쪽에는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유동화를 합니다. 유동화를 해서 그동안 부채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 만기가 될 때 재발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만기 되기 전 것들의 부채를 다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실은 발권해가지고 비트코인 산 건데 그거 가지고 빚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로직인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일단은 자산에 안 잡히다 보니까 요 텀을 한번 뛰어넘어서 그냥 부채를 없애버리는 형태죠. 근데 이게 현행 기준 법 상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트럼프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져 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과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친가상화폐 관련된 인물도 사실은 뭐 재무장관, 상무장관, SEC부터 차르부터 많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은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잘 맞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들의 미국 사모펀드들, 헤지펀드들의 그 서베이가 있어요. 근데 자산의 투자 다변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5% 이상은 다 가져가요. 가격의 변동성이 예전만큼 절대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추세적 하락이 급락이 나오고 이런 패턴보다도 완만하게 4년이라고 본다면은 트럼프 임기 동안은 최소한 완만한 상승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 제일 특징적인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ICO 시장 아시잖아요. ICO 시장이 이제는 또다시 크게 열릴 수 있다. ICO는 사실은 한번 열렸다가 이게 스캠도 많고 너무나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백서의 약속을 안 지키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또다시 소규모 창업자들이나 벤처기업들이 제도권을 이용하지 않은 ICO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물론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네트워크상, 그 다음에 플랫폼상의 이점이 명확한 그런 ICO들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가격은 전망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상화폐의 전반적인 것들의 전망은 좋게는 보시네요.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탈중국화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에?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이제 공장들 FDI는 중국에 투자한 그 FDI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미국 대비하면 FDI 규모가 중국이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 경제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냐? 헛된 욕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재밌는 게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항상 싸우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조업을 기반을 확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융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은 서비스업을 살리면서 우리가 작년도에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발표했던 경제 관련되는 정책안들을 살펴보시면 서비스업을 육성을 해주고 우리 노인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와 가사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양을 해주겠다. 서비스업에 대한 그리고 의료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도 위안화의 국제화를 계속 그래서 판다 채권도 발행하고 국제화되는 어떤 금융 시스템을 자꾸 하려고 하죠.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미국은 중국이 잘하는 제조업을 가져오고 싶어 하고요. 중국은 미국이 잘하는 금융과 서비스업을 가져오고 싶어 해요. 서로 자기가 잘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남이 하는 거를 가지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도 너무 제조업에 치우쳐 있었고 미국도 너무 금융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찾고 싶은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시면 미국이 뭐 1패권 국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명목 GDP 규모를 2000년 초반부터 사실은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걸 복리화해서 계산하면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가 지금의 중국의 GDP 규모와 딱 맞아 떨어져요. 거의 대체로 맞아 떨어져요. 경상수지 흑자로 키워놓은 나라고 그 경상수지 흑자의 기반은 뭐냐면 다 인건비예요. 사실은 노동 투입이에요. 대부분이. 이제는 노동으로서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키우는 나라를 멈추겠다. 왜냐면은 이 제조업이 그냥 크는 게 아니라 항상 투자를 받아야 되고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 저축액이 상당히 항상 많거든요. 그 저축액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부채로 갑니다. 기업의 부채로 갑니다. 그 기업 부채로 간 게 결국에는 개인들 돈 빌려서 채무지고 부채 져가지고 헝달하는 제조업 기반, 건설 기반이 다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 물론 이렇게 계속 가면 이제 부채에서 영영 못 태어나니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더 고급지게 발전시키겠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축구 선수가 축구 되게 잘해요. 근데 축구를 너무 잘해서 1등을 했어요, 이미. 근데 축구만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 야구에 도전을 하겠대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스카웃이 제의가 그전보다 더 많이 올까요? 덜 올까요? 덜 오겠죠? 그 논리랑 똑같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국가가 부채를 통제를 하면서 끝까지 레드라인은 없애지 않으면서 이젠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뭔가 구조 변환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좋게 볼 수가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과 기업들이 이미 제조업 기반으로 들어간 공장뿐만 아니라 금융을 대비해서 들어갔던 많은 미국의 IB들조차도 다 빠지는 거죠. 더 이상의 피나 성장의 여력, 기회는 좀 찾기 힘들 것 같다. 당분간 구조 변화를 하기 전까지는, 완성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부침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탈중국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위시로 하고 있는 1대1로의 많은 국가들 있잖아요. 이 국가들하고 결국엔 더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는 중국은 어쨌든 국가로 보면 미국 다음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못지않게 더 많은 대의명분으로 많은 신흥국들을 편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쇼오프를 할 겁니다. 그런 정책 대결이 앞으로 아주 굉장히 크게 펼쳐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은 중국을 앞으로 좀 어떻게 견제하고 무너뜨릴까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와 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오렌지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쌀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각자 이제 오렌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부턴가 쌀을 갖고 싶어 하고 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갑자기 오렌지를 많이 갖고 싶어요. 만약에 서로 필요한 물건을 각자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싸우고 있다가 헤어지거든요. 그럼 완전 철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갖고 있는 거를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엔 다투다가도 만나게 되거든요. 양보를 하게 되거든요. 즉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제조업 기반으로서 사실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거나 혹은 미국의 상품, 특히 제조업 상품을 수입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손실이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더 사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까 보신 각각의 서로 간의 수익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 대비해서 월등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줘도 큰 피해가 어차피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어요. 미국은 계속 사주기를 압박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사주면서 언젠가 균형점을 막 가질 거다. 그래서 오히려 1기 때보다 2기 때는 미중의 관계는 오히려 평화로울 거다. 되게 소프트하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